최은주는 근 10년간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다. 늘 수행기사가 그녀를 뒤따랐고 언제나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려 대저택 현관바로 앞에서 내리는 생활을 하는 능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집에 시집을 잘 간 여자였다. 집안에는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눈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럭셔리 라이프를 부러워했다. 그녀의 남편 박진호는 지방의 공장을 3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다. 4년 전 그가 자주 가던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고 있던 최은주와 만났고 둘은 만난 지 1년도 안 돼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나이는 24살 차이. 그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놀라워했던 결혼이었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최은주가 원하지 않아 둘 사이엔 아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호는 늦은 나이에 얻은 젊은 아내를 진심으로 아꼈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지만 최은주는 단순히 그의 재력만 보고 결혼을 했던 것. 늦은 나이까지 일밖에 모르던 순수한 늦총각 박진호는 단지 아내가 자신을 믿고 사랑해서 결혼한 줄로만 알았다. 박진호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으며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좋아했다. 골프 모임, 투자 이야기, 지인들의 근황. 그런 남편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던 최은주는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며 웃었지만 시선은 늘 시계로 향했다. 연하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박진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권위적인 말투와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늘 불편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최은주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단 한 번도 애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박진호는 그런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미소만 지어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박진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건강검진 예약돼 있으니 당신도 같이 가자고. 최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귀찮았지만 표정은 숨겼다. 박진호는 그녀가 함께 있어둔다는 사실에만 만족했다. 그에게 최은주는 삶의 의미였다. 검진이 있고 얼마 뒤 병원 대기실. 박진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최은주는 팔짱을 끼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뒤 의사가 들어와 결과지를 내밀었다. 간암 3기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호는 충격으로 얼굴이 굳었고 의사는 치료 계획과 항암제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은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가득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삶이 떠올랐다. 박진호가 병석에 눕는다면 간병과 병원비, 그리고 잃어버릴 자유로운 생활.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돈을 대주던 사람이 사라진다면 자신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두려움과 압박이 가슴을 조여왔다. 박진호는 최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진호는 창밖만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최은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최은주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속은 달랐다. 그녀는 앞으로의 생활을 계속 계산했다. 박진호가 오래 버티면 자신은 잃는 게 많았다. 병간호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연하 남자친구에게 흘려주던 돈줄도 끊기게 될 것이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를 보며 박진호는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몸 관리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최은주는 그래요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싸늘했다. 괜찮아지면 안 된다. 오래 살면 내 생활을 잃게 된다. 이 생각은 그녀에게 뿌리처럼 깊게 자리 잡았다. 밤이 깊자 최은주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다. 명품 화장품과 보석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장식처럼 보였다. 집은 넓었지만 공허했고 박진호의 존재는 이제 짐처럼 느껴졌다. 박진호는 침실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젊은 아내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꼈다. 최은주는 거울 속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 돈을 보고 들어왔고 이제 그 돈줄이 끊기려 한다. 앞으로의 삶이 막힌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 두려움은 박진호의 병세보다 훨씬 강하게
그녀를 지배했다. 며칠 뒤 대저택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주방의 고급 식기들과 옷장의 명품 코트와 핸드백들, 거실의 고급 가구들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최은주의 시선에서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넓은 집은 오히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은주는 창가에 서서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맞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타들어가는 연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닥칠 일들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거실로 내려온 박진호는 은주의 굳은 얼굴을 보고 가슴이 저릿해졌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고 죄책감과 동시에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걱정하지 마라. 잠기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냐. 미안하다. 마음고생시켜서. 박진호는 아내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다고 착각하며 오히려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은주는 시선을 피하며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침묵만 지켰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짐짝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은주는 골프 모임 친구인 정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은주야, 박 회장님 많이 안 좋다며? 응, 가남이래. 참기랜다. 세상에, 너도 힘들겠다. 힘들지. 다른 의미로 힘들지. 나는 간병인 3교대로 쓰고 싶은데. 이 인간은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잖아. 세상에 나보고 간병하래. 미쳐버리겠다 정말. 거기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 진짜 어떡하냐 갑갑하다. 통화는 금세 끝났지만 은주의 머릿속에는 갑갑하다는 단어만 남았다. 며칠 후 나간 골프 모임 자리에서 은주는 우연히 정민의 지인이 하는 보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몇십 개씩 들어놓는 데잖아요. 사고만 나도 돈이 몇 억씩 나오니까. 은주의 귀가 순간 번쩍 열렸다. 눈은 정민의 지인에게 고정한 채 그녀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다. 덤덤한 척했지만 속은 크게 흔들렸다. 그렇다. 그 순간 최은주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 보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은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갑갑함과 두려움뿐이었는데 마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액의 돈과 원치 않는 결혼 생활에서의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결혼 초반에 꿈꾸던 호화로운 생활이 다시 눈앞에 그려지자 은주의 가슴은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진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은주야, 내가 잘 버틸게. 네 옆에 오래 있고 싶어. 최은주는 또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네, 그래요. 박진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읽으려 했지만 은주는 끝내 그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말은 은주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참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호의 병세는 예상보다 빨리 드러났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졌고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 집안 공기 역시 점점 무거워졌다. 최은주는 겉으로만 보면 지극한 아내였다. 약봉지를 받아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의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약의 시간과 용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때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은주는 무심한 표정으로 흘려듣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똑똑히 새겨두었다. 그녀는 어리석게 흔적을 남길 사람은 아니었다. 겉으론 성심껏 챙기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약을 건넬 때 약을 슬쩍 빼거나 복용 시간을 늦추었다. 그만큼 계산적이었고 무엇보다 박진호가 아내를 철저히 믿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박진호는 종종 말했다. 은주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주에게 그 말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고 사랑이 아닌 족쇄 같았다. 박진호가 잠든 밤, 은주는 침대맡에 앉아 약봉지를 한참 바라봤다. 흰 알약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돈으로 보였다. 한 알 한 알이 자신이 얻을 자유와 직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알약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중얼거렸다. 지금 조금씩만 어긋나게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남편이 더 빨리 무너져도 의심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박진호에게 건넬 약 중에서 항암에 중요한 한 알을 빼내고 다른 비타민을 섞어 내밀었다. 박진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삼켰다. 은주는 옆에서 물잔을 들어주며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속셈이 숨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박진호의 몸은 더욱 지쳐갔다. 의사는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은주가 참 헌신적이다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헌신은 철저히 가면이었다. 최은주는 밤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연기를 내뿜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대놓고 손을 대면 위험하다. 은근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심이 자리 잡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약의 시간을 조금씩 늦추고 영양식도 빼먹게 했다. 치료 예약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루었다. 겉으로는 남편을 위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남편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었다. 박진호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은주에게는 오히려 안전망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최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봤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자유와 돈이 기다린다고 굳게 믿었다. 박진호가 암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호의 몸은 몰라보게 악화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다부졌던 체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살점 하나 없는 듯했다. 손등의 핏줄은 굵게 도드라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병원 진료실,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는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합니다. 처방대로 복용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기록상 호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박진호는 힘겹게 의자에 앉아 아내를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이프가 꼼꼼히 챙겨줍니다. 옆자리에 있던 최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드렸어요. 제 손으로 직접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라면 집에서 관리할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통원 치료는 더 이상 위험합니다. 은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입원이라니 병원에 눕혀두면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자신이 꾸려온 계획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그건 곤란해요. 남편도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낫다고 하고 저도 불안해서 생활이 안 되고요. 왕복하며 돌보는 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의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은주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다. 사모님, 지금 이 상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반년도 못 버티세요. 그럼 그렇게 하게 두실 겁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박진호는 의사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은주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나도 무섭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금 전까지는 단호했지만 남편의 말에 간호사가 바라보는 눈빛,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번 절차 밟아주세요. 그날 오후 박진호는 병실 침대에 누웠다.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히자 그는 미약하게 신음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안도에 가까웠다. 이제 전문적인 관리 받으니 나을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최은주는 침대 옆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속은 들끓었다. 병원에 박진호가 눕게 되면서 약을 조절하고 간병을 흐트러뜨리는 은근한 방법들이 제약을 받을 게 뻔했다. 무엇보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이 매일 박진호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은주는 깊은 담배 욕구를 느꼈다. 며칠 뒤 친척들이 병문 안을 왔다. 하얀 병실에서 몰라보게 수척해진 박진호를 보자 다들
눈물을 훔치며 놀란 얼굴들을 했다. 박진호의 누나 선영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은주야, 네가 있어서 회장님이 그나마 버티는 거야.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날카로운 짐처럼 다가왔다. 동생 박진수는 병상에 누운 형을 바라보다가 의사에게 물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의사는 단호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이번 시기가 조금만 늦어졌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의 말투 속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보험사 직원이 병실을 찾았다. 무려 10건의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 상태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한 것이다. 직원은 서류철을 꺼내며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여러 건이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기운이 없어 목소리는 작게 흘러나왔다. 은주는 옆에서 대신 서류를 받아들며 침착한 척했으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귀에 쏟아져 들어오자 마음속 불안과 욕심이 동시에 부풀어 올랐다. 밤이 되어 병실 불이 꺼지고 복도가 고요해지자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 문을 닫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박진호를 뒤로하고 그녀는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적이 드문 구석,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곳에 서서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이 튀자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은주는 재빨리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다. 연기가 천천히 퍼지며 어두운 복도 공기에 섞여 사라졌다. 은주는 연기를 내뿜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병원이라는 공간은 집과 달랐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수많은 눈이 지켜본다. 은주의 계획은 점점 더 좁은 틀에 갇혀가고 있었다.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감각이 은주의 뒷덜미를 스쳤다. 이미 후퇴할 수 없는 길, 그러나 균열은 확실히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가 약봉지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동시에 다른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리자 간호사는 잠시 주춤하며 약을 은주에게 내밀었다. 사모님께서 직접 챙겨주셔도 됩니다. 환자분 앞에서 삼키는 것까지만 꼭 확인해 주세요. 은주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바로 이거다. 그녀는 약봉지를 열어 정해진 항암제를 꺼내는 척하며 예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각성 성분 알약 2알을 함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박진호가 힘겹게 눈을 들어 아내를 바라보자 은주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2알 더 먹으라고 했어. 그래야 효과가 있대. 박진호는 아내를 믿었고 그녀의 말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물을 받아 2알을 삼킨 뒤 힘겹게 숨을 고르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같은 방법을 반복했다. 간호사가 바쁠 때마다 약을 자신이 대신 건네며 빠짐없이 알약 2알을 추가했다. 박진호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새벽녘 모니터에 경고음이 연이어 울리기 시작했다. 박진호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차가운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메운 뒤 박진호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슬픔을 연기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 속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치밀어 올랐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세상이 열렸다. 가족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손을 붙잡았다. 형수님, 마지막까지 회장님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위로 속에서 은주는 더욱 흐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헌신적인 아내로 믿고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담담한 목소리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입된 보험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절차에 따라 병원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다. 담당 의사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사망 직전 박진호의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은 것이었다. 담당 의사는 이러한 특이사항을 보험사 직원에게 전하며 조심스레 말을 전했다. 이것도 이상했지만 부인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데도 입원을 늦추려 했었고 간호사가 약을 건네려 하면
꼭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병원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은주가 작은 알약 2알을 반복적으로 꺼내 박진호의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 장면은 은주가 고의로 박진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증거였다.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박진호가 생전에 가입해둔 10건의 보험. 그 모든 수익자가 이미 최은주로 지정돼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끝까지 아내를 믿고 사랑한 흔적이었지만 그 믿음은 은주의 탐욕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재판정에 선 은주는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 기록, 혈액 검사 결과, CCTV 영상, 간호사들의 증언까지 모두 제출했다.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판사는 판례를 인용하며 단호히 선고했다.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보험 수익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피고인 최은주는 남편의 치료를 방해하고 약물을 과다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역시 오로지 거액의 보험금이었다. 배우자로서 보호하고 간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배신하고 생명을 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 사회 일반의 법 감정 또한 용납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 최은주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은주는 멍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화려한 삶은 탐욕과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도 자유도 아닌 차가운 철창뿐이었다. 탐욕은 끝내 최은주 자신을 삼켜버렸다. 라디오 극장 JBS